키워드로 읽는 시장입니다. 오늘 우리은행 박형준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마다 항상 뵈니까 좀 기대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을 이끄는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게 한 몇 년 만인가요? 한 4년여 만인 것 같은데 한중일 정상들이 만납니다. 이게 우리 주식시장의 호재가 될까? 약간은 좀 러프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시계를 좁혀서 한번 여쭈겠습니다. 호재가 좀 될까요? 호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가 그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첨예했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좀 소원했었는데 이번에 만난 것 자체가 한 5년, 4년, 5년 만에 만나는 것 그렇죠. 같고 일단은 그 만나는 것 자체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보게 되면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또 이제 올리기로 했단 말이에요. 8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데 한국도 중국산 그 중간재를 수입해가지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관세 인상은 중국 쪽에 타겟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한국과 중국, 일본 이 세 나라 정상이 만나면서 안보 문제를 제외한 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미국의 관세율 인상을 어떤 식으로 조금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 세 나라의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뭐 가시적인 조치가 발표가 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에는 호재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국과 중국의 무역 구조 자체가 중간재에 서로 다른 미스매치, 아니 믹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일본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발 글쎄요 카르텔이라고 그럴까요? C4라고 하는데 중국은 좀 배제돼 있습니다. 이번에 만남이 중국 입장에서는 그전에 반도체 굴기를 비롯해서 이 반도체 관련된 카르텔을 좀 더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조금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 섞인 부분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왜냐하면 연일 한국의 대표 기업이 삼성전자가 계속 부진해서 그렇습니다. 약간의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쪽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 때 주요 아젠다는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에 대한 기술 우위를 여전히 점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 굴기를 지금 지향하는 상태이고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지금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조금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중국 쪽은 아무래도 한국의 삼성전자겠죠. 좀 지원이나 이런 걸 받으려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 법 같지는 않고 제 생각으로는 이번 한중 특히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비스 분야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한중 FTA가 타결이 된 게 2014년 정도인데 한 10년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상품과 관련해서만 자유무역 협정이 적용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그 문화라든지 좀 게임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쪽까지 이제 개방하려고 하는 이제 논의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 분야 쪽에서 조금 더 이제 가시적인 협력 방안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바로 옆에 이제 중국이 크고 한류가 이제 중국의 큰 수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조금 이제 좀 긍정적인 조치가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화장품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 게임 산업이 호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보다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 한국과 중국의 이 서비스 분야와 관련한 무역 해방, 합의 이렇게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전에 일본과의 우리의 관계도 그랬죠. 그 제품을 넘어서 서비스업 쪽에서의 문화 개방이 상당히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대를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K푸드, K컬처 다양한 것들이 서비스 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국은 이게 일당 체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문화적으로 과연 얼마나 융화될 수 있을지가 또 하나 관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자, 위원이 나오셨으니까 지표 얘기 잠깐 해볼까요? 이번 주 금요일 PC 발표됩니다.
4월 달 CPI는 뭐 그냥 예상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약간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섞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미국의 중앙은행이 미국의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데 내가 이것만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PC이거든요. 연준은 2000년 이후에 CPI 전망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PC 4월 달인데 어떻게 좀 반응할까요? 일단 시장 전망은 근원 PC 물가, 헤드라인 물가 모두 이 전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그 소비자 물가도 발표가 됐고 생산자 물가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번 PC 물가 지표에서 뭐 의외의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 수준이 나올 것 같은데 관건이 이게 해석하는 게 조금 차이가 좀 있어 보여요. 해석이요. 그렇죠. 네. 일단 그 지금 시장 전망대로 나온다고 하게 되면 PC 물가는 지난달과 같은 수준이거든요.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상승세인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 앞서 발표된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부터 지속되어 왔던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멈췄기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였지만 이 PC 물가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물가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큰 시장에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 물가가 조금 이렇게 지난번에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가 상승세가 멈췄기 때문에 조금 안도감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근데 이번 PC 물가 뭐 결과는 발표돼야 되겠지만 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한 걸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시장을 뒤흔들 만한 이런 요인은 아닐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미 컨센서스처럼 나올 것 같다. 해석에 약간의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큰 여파는 있겠느냐에 대한 말씀이신데, 자, 우리가 PC를 주목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미국의 6월달 FOMC죠. 이제는 금리의 인하는 물 건너간 것 같고, 금리 선물 시장에서의 컨센서스를 보니까 9월 달에도 하프 앤 하프, 즉 동결 아니면 인하, 약간 인하가 올해 없을 것 같다는 우려가 좀 있어요. 자, 6월 FOMC 좀 미리 많이 남았지만 미리 이거 하나만 좀 여쭈려고요. 이번 6월 FOMC에서 가장 중요한 점도표 중에 하나가 올해 연준은 어쨌든 3번 인하입니다. 이게 줄어들까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줄어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해 12월이죠. 지난해 12월 FOMC 때 함께 발표된 점도표 때 그때 연준이 2024년 3번 기준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처음으로 이제 공표를 한 거고 그 다음 3월 FOMC 때 3번 유지가 됐는데 지금 이제 6월이잖아요. 이 3월에서 6월 올라오는 과정에서 지나오는 과정에서 물가는 쉽게 안 떨어졌고 연준이 예상하는 것보다 연준 주요 위원들의 발언도 상당 부분 매파적으로 선회를 했기 때문에 지난 3월 점도표 기준으로 한 분만 위원이 동결해서 인하해서 동결로 바뀌면 2번으로 줄거든요. 근데 지금 상당한 위원들이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번으로 줄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건은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 언제 인하하냐가 될 거예요. 일단 연준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는 열어놓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 FOMC 때 3번 인하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올해 인하 없다라는 스탠스로 변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일단 지난 3월 FOMC 때 3번 기준금리 인하했던 예고에서 2번 정도로 좀 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박형준 의원이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말씀 주신 거예요. 3번에서 2번, 즉 한 번이 줄어들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이미 한 번 인하할 거다라고 글로벌 컨센서스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게 2번으로 줄인 것도 연준 입장에서는 크게 베팅한 거지만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환호할까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볼까요? 자, 이 키워드는 참 환율이 뭐 향방이 어떻다. 지금 1360원대 전후로 횡보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 자, 달러 환율의 이런 변동과 함께 우리 수혜 보는 산업과
약간 피해를 보는 산업이 있을 텐데 박형준 의원은 그런 기준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이거는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뭐 답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원화 약세의 수혜 섹터라고 하게 되면 수출 기업, 수출 섹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대표 기업들도 수출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이런 이제 수출 기업들이 원화 약세의 수혜 기업, 수혜 섹터로 분류가 되고 반대로 이제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 섹터는 이제 원화 약세의 피해 섹터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음식료 정도가 되겠죠. 과거에는 그 원화 약세와 그 원화 약세에 따라서 수혜 기업과 피해 기업들이 좀 명확하게 구분됐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 구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따져보면 지금 달러 강세가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원화뿐만 아니라 주변 대다수의 신흥국들도 통화 약세가 함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 약세의 수혜, 피해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워지고 있고 조금 희미해지는 느낌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 움직임을 보게 되면 환율의 움직임보다는 펀더멘탈 요인이 조금 더 많이 작용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앞으로 원화가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이 가시화가 되게 되면 그때 원화 약세의 수혜 섹터들이 조금 부상하지 않겠나 싶고 지금 당장은 원화 약세에 따른 수혜 피해 이 구분이 조금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변화의 시기니까 약간은 원화의 향방에 따라서 피해와 아니면 수혜를 보는 산업이 좀 모호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말씀 중에 원화가 좀 더 약해진다라면 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지금 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근간에는 뭐 1,400원, 1,500원을 넘어서야 약하다라는 것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이 생각하는 우리 원화 환율의 안정 시기 또 안정 레벨은 뭐 지금입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보통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안정됐다라고 표현할 때 원달러 환율 레벨이 1,100원, 1,200원 정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이제 과거 시각으로 한 1,100, 1,200원 수준까지 안정화된다라는 시각에서 여쭤본 거면 올해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이제 아래로 가 있을 때, 지금 한 1,360원 전후잖아요. 1,300 초반까지 떨어진 방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 정도 되게 되면 한 1,300원 초반 정도로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긴 시각에서 보게 되면 그마저도 높은 환율 수준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원달러 환율이 조금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될 수가 있고 환율 안정으로 보기는 올해는 조금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바야흐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속이죠. 달러 환율이 1,300원 이상에서의 수혜를 보는, 즉 수출주들은 실적에 반영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하반기에는 좀 더 기대를 섞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은행의 박형중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